네,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이 야당의 반발로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네, 지난 한 달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을 딱 맞았습니다. 성적표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두 분께 먼저 여쭙도록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인수위가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예. 뭐 걱정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뭐 다들 아시다시피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성공적인 출범이다. 예. 라는 평가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뭐 갤럽 여론조사도 80% 이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84%까지 나왔었으니까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김영삼 정부 때 가장 높았었는데 그때보다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공적인 출범이다. 대통령의 그 탈권위 행보라든지 소통 행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그 인사에서의 파격 인사, 개혁적 인사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칭찬해도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소통 그리고 탈권위 또는 역동성 또 대탕평 뭐 여러 가지 뭐 키워드로서 어떤 칭찬 국민들이 상당히 뭐 84%까지 지지율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렇게 봤을 때 정권 초기에는 어느 정권이나 다 이렇게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한 달 동안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한 겁니다. 이것은 권위도 셀카도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의식도 파괴하고 그리고 격식도 없어지고 그리고 서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대통령 혼자 권위를 내려놓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제1야당을 비롯한 야당과의 관계를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제도적인 어떤 개혁을 이루어지는 국정의 성과를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해서 84%의 국민들이 지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기대가 상당히 크다. 이 기대를 의회에서 협치로서 개혁 입법을 통해서 개혁을 달성해 달라는 그런 국민들의 강한 어떤 요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돌이켜보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표는 36% 그리고 투표율로 보면 41.1%를 통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 50% 이상은 아직까지는 이것을 지켜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보는 것이 이 인사청문회 이런 어떤 국면을 맞이해서 야당이 협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앞으로 개혁 입법이라든가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개혁 정부가 되기 위해서 과연 이런 인사청문회 같은 방향으로 야당의 어떤 협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국정이 상당히 필요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는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것을 개혁 성과로 나타내는데 앞으로는 과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장 교수님께서는 지금 그 갤럽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이제 최고로 높게 나왔을 때가 84%였고 지금 또 이번 주에 또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82%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초기 지지율 최고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 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에는 이렇게 높다고 이제 우리 장 교수가 얘기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84% 나온 적이 없어요. 김영삼 정부가 그때 이제 문민정부 출범하고 그 당시 이제 하나회 척결하고 금융실명제 도입하고 그럴 때 최고로 높은 게 83%였어요. 물론 지금 말씀처럼 정권 초기에는 정권의 말기보다 높다는 거예요. 임기 후반보다. 그렇다고 이렇게 84%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우리 장 교수가. 지금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있는 이른바 업무 지시 형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요. 일자리위원회 설치하고 그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그 이누리안 행진곡 재창을 하게 했고 말이죠. 또 세월호에 희생됐던 그 기간제 교사 순직 당연히 인정했어야 되는 건데 그 지난 정권에서 그런 거 인정 안 했잖아요. 그거 인정했고 4대강 사업 어쨌든 굉장히 그 의혹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감사 다시 지시했고 말이죠. 이런 것들은 전 뭐 일각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들이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러한 점들이 41%의 득표를 얻었지만 지금 별로 그런 수치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대선 때 몇 프로 얻었느냐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들은 지금의 어떤 그 업무 수행을 보면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여전히 50%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말은 저는 약간 그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하고 네. 기본적으로 단지 중요한 거는 의회와의 협치는 역시 가장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시행령이라든지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으나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혁 과제는요,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일자리 편성한 추경 예산도 그렇고 정부 조직법 같은 경우는 야당이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회에서의 통과를 꼭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각종 민생 법안이나 개혁 입법들 이런 것들은 전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나 지금 보시다시피 인사청문회에서의 지금 야당의 반대는 뭐 지금 상당히 강한 편이에요. 여와 야가 지금 대립각이 거의 최고조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특히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야당이 절대 안 되겠다는 기류잖아요. 이제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문제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어떻게 협치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이냐 문제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집권 세력은 야당을 어떤 협치의 틀로서 거버넌스의 틀에 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예. 같이 포용으로. 그것이 이제 이 지지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냐의 관건은 관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임기 한 달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지 않는 일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상당히 그 높은 평가가 전 당연한 결과다라고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예. 최 교수님께서 지금 그 산적해 있는 해결 과제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야당과의 대치 전선에서 그렇다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까요? 글쎄요, 반칙과 특권 없는 예. 나라다운 나라, 적폐청산을 기치로 해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출범의 자체가 민주당은 소수 정권입니다. 120석의 소수 정권이기 때문에 협치가 필요한 것이고,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협치를 통해서 의회에서 개혁 입법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 보면 협치라는 것은 결국은 양보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문재인 정권의 어떤 스타일을 보면 국민의당한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지만 예. 국민의당이 쥐고 있는 캐스팅 보트는 과반의 캐스팅 보트지 선진화법을 넘을 수 있는 캐스팅 보트는 아니다. 예. 그럼 앞으로의 국정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혁 입법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개혁 입법은 자유한국당이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때 지금 보면은 물론 정부 수석이 자유한국당도 방문하고 국민의당도 방문하고 예.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지만 그것은 진정성 있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당에서는 이것을 야당에서는 진정성 있게 보지 않는 것 같다. 그럼 그럼 어떤 게 진정성이 있는 걸까요? 야당이 원하는 것, 예. 청문회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인사 문제에 가지고 18개 장관 중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장관 후보자가 6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안보 라인, 그리고 통일 장관 이런 예. 분들을 아직 내정조차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결국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협치를 끌어낸다는 것은 야당이 원하는 것을 일정 부분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강경화 장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한국당이 전부 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대통령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정무수석을 각 야당 당사에 보내서 공개적으로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강경화 장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야당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는데 이걸로 통해서 야당이 이것에 대해서 양보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는 야당이 원하는 것을 일정 부분 들어주면서 그리고 개혁을 할 것은 야당한테 또 협조를 구하는 예. 이런 진정성 있는 모습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의 어떤 소수 정권으로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전국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물론 장관 내정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임명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올 여러 가지 야당의 저항 이런 것들은 과연 정권이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네, 지금까지 뭐 청문회 보고서 채택 결과를 좀 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이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고 그리고 김희수 헌재소장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불발됐단 말이죠. 강경 후보자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뭐 캐스팅 보트를 말씀하셨지만 국민의당이 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지금 강경화 후보자 그리고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이 두 보고서를 연계해서 이제 같이 묶어 나가겠다라는 입장으로 좀 선회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국민의당의 입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아주 막강한 권력을 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40석밖에 안 됩니다만 뭐 쟁점 법안까지 갈 것도 없고 쟁점 법안이 갈 때 국회 선진화법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그 부분까지 가지 않더라도
당장 이 인사청문회도 어쨌든 청문 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하려면 국민의당의 협조가 필요한 거란 예.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 후보자의 경우는 임명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예. 다른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뭐 부적격 내지는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네. 당장 이 국민의당의 협조가 절실한 거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그 민주당으로서는요 자유한국당에게 협조를 기대한 눈치는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인 정황이나 맥락으로 볼 때 자유한국당이 그중 한 명이라도 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적어도 지금까지 기류로 볼 때. 그렇다면 결국 국민의당의 찬성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인데 설령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국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고서 임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크잖아요. 지금 뭐 설명 잘한 것처럼. 문제는 국민의당이 언제까지 이런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사안마다 이런 게 어려울 거예요 아마. 현안마다 이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당은 캐스팅 보트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그 당의 정체성이라든지 당의 입지라든지 현재 정당 체제에서의 당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저는 국민의당이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떤 면에서 볼 때 국민의당의 지금 여러 가지 이 청문회 전국에서 행사하고자 하는 이 캐스팅 보트는 충분히 이제 납득이 가는 행동이 합니다만 네. 이 부분이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호남 민심에 기반하고 있는 정당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호남에서의 지금 민주당에 대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지역보다 어느 지역보다도 90%가 넘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제기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도 박지원 의원과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생각도 달라요. 현재 네. 박지원 의원은 현재 공식 당직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당내에서도 좀 일치되는 의견이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가 아마 국민의당 내부로서도 대단히 곤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이러한 식으로 과연 집권 세력이 전국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제기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은 사실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당연해요. 저는 예. 과도하지 않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문회에서 지금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권인데 너무 지금 절박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 제기된 의혹들이 없는 것보다는 못하겠습니다만 도저히 저런 의혹들 가지고는 장관 수용할 수 없다는 여론이 완전하게 형성된 것도 사실도 아니기 때문에 야당이 어느 정도 협조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야당은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따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 체제 개편 같은 것들도 한번은 생각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집권 세력이 사안마다 현안마다 국민의당 눈치를 보고 그리고 예. 국민의당은 사실 다당 체제라고 합니다만 다당 체제의 모습은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당 예. 체제라는 거는 양대 거대 정당 체제에서 대표되지 않은 계층들을 대표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다당 체계예요.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당의 스탠스나 이런 것들은 그런 이해가 대표되지 않은 시민사회 균열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예. 캐스팅 보트로서 제3당의 역할에 굉장히 치중한단 말이죠. 예. 따라서 이러한 정당 체제가 정치 세력으로 볼 때, 정치 현실로 볼 때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나 그러나 네. 분명한 것은 집권당 그리고 집권 세력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청문회 정국을 돌파해야 됩니다. 결국은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명분도 있고 예. 그렇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때 야당도 어느 정도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렇게 어렵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임명할 때 임명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문 대통령과 이 여당은 야당을 협조를 이끌어내는 그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동의를 얻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야당이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이 국민의당을 40석을 만들어준 것은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선명성과 호남 지지층을 놓고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것이 국민의당인데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 국민에 들어가면 호남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당이라든가 이런 정당 간의 어떤 개편이 없다면 호남을 놓고 치열하게 서로 경쟁하는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한시적인 총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 이런 것들 정치적인 이런 어떤 협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국민의당이 이미 지금 야당의 길을 가겠다고 지금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어제도 정무수석이 와서 얘기할 때 분명히 강경화 후보자는 우리의 당론은 반대다. 예. 이런 식으로 국민들 앞에 언론 앞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국민의당이 국민이 부여해준 야당의 역할을 할 것인지 선명성 있는 아니면 호남의 지지층을
염두에 두고 협조를 할 것인지 그것은 국민의당이 명확하게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예, 실제로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 일정에 아무래도 노란불이 켜졌기 때문에 또 한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죠. 청와대가 좀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것을 단정하기 전에 아까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임명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여성이라는 것과 그리고 비외모시 출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전직 외교장관들이 외무부 장관들이 또 지지 성명도 발표했잖아요. 비외모시 출신이라는 점이 저는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은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죠. 검찰 같은 경우 뭐 기수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조직이긴 합니다만 외교부 역시 아주 순혈주의를 중시하는 그런 예. 조직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외교 공무원 출신이라서 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좀 비외모 출신이 들어와서 외교 전체의 새로운 분위기를 불어넣는 거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뭐 제기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의지가 굉장히 강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추론을 하는데 이 청문회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요. 후보자의 개인 요인도 개인 요인입니다만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대통령의 임명 의지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예요. 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80% 이상 넘고 있고 대통령의 임명 의지가 강하다면은 그런 두 가지 요인에 입각해서 본다면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단지 임명하기 전에 어떻게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령 야당이 반대할 때 반대하더라도 최대한 야당에게 협조를 구했다라는 그러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어제도 이제 그 정무석이 찾아가고 전방위적으로 여권이 나서 야권을 설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아주 가능성이 희박하긴 합니다만 국민의당도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기류가 좀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만 그 가능성이 높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캐스팅 보터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고 또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확실히 하면서 또 다른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바른정당은 굉장히 존재감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지금 바른정당에서 제기하는 바로는 반대는 하되 방법론에서는 좀 차별화를 두겠다. 즉 합리적 보수 역할을 철저하게 하겠다. 이런 차별화를 두고 있는데 이런 바른정당의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바른정당의 전략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탁월한 선택을 하고 정말 묘안을 짜내서 제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국당은 이 협치는 끝났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걸 앞으로 반대하고 선명성이 강한 제1야당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고 네. 강경화 장관을 만약에 대통령께서 임명을 한다면 대통령께서 입을 상처의 어떤 출혈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크고 특히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지금 7월 전대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7월 전대를 앞두고 있을 때 전대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당, 보수당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보다도 예.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강하게 견제할 것인가 이것이 서로 경쟁의 논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 소재가 저는 인사청문회가 소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7월까지 한국당이 강한 기조로 가면 정부 개혁 입법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국당에서 찬성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른정당이 할 역할이 20석이지 않습니까? 예. 20석이라는 것은 선진화법에도 해당되지 않고 국민의당과 같이 해도 선진화법을 넘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존재감이 없는 것은 20석이라는 것이 아니고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석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정당의 존재감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예.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경제 민주주의를 새로운 화두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어떻게 앞으로 좀 탄력을 받을지도 좀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경제민주주의 얘기로 해서 바로 개헌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지금 논리적 연계가 뚜렷하지는 않은 건데 저는 그런 점보다 이 경제민주주의라는 화두를 제시한 건 대단히 적절하다고 보는 게 다들 기억하겠습니다만 87년도에 그 대통령 직선제 개헌 60민주항쟁이 그 촉발이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 6.29 선언이 있었고 6.29 선언 이후에 그해 말에 이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있어서 13대 대선을 치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거죠.
단 그러나 그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주 절차적인 의미였어요. 아주 형식적인 민주주의였고 최소한의 민주주의였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촛불혁명에서 요구했던 것은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은 물론 확립이 된 거지만 실질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바로 그게 경제 민주주의라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경제 민주화하고 또 다른 개념을 생각합니다. 예.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 개념인 것이고 이 경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평등의 문제 그리고 격차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일 수가 없는 거죠. 단순하게 절차적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 최소한의 민주주의일 뿐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느끼려면은 사회 경제 격차가 최소화돼야 돼요. 완전하게 일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불평등의 구조가 이게 완화되는 걸 넘어서 사회가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라는 이런 구도를 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오는 것이고 그것이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비한 개념으로서의 실질적 민주주의. 그 실질적 민주주의가 바로 이 경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60항쟁 30주년에 있어서 이 경제 민주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예. 개헌이 되냐 안 되냐고 자꾸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어떻게 줄여 나가느냐라는 의미에서 대통령이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장 교수님께서는 예. 오늘 이제 뭐 경제 민주주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제 민주주의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경제 민주화라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미시적으로 정권이 안정이 되는 것은 의회에서 협치라고 봅니다. 제1야당인 한국당과의 협치를 정권이 어떻게 하냐가 승패가 달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시적으로 국민의 어떤 안정을 통해서 정권이 안정되는 것은 경제, 다른 말로 하면 양극화에서 사회 불평등에서 일자리 문제, 실업률 감소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경제 민주화인데 예. 자본주의 시장 질서가 격차가 상당히 커지는 빈익빈 부비병산을 가져오는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가 지금 등장했고 진보 정권의 어떤 평등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상당히 강조됐지 않았습니까? 네. 립셋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 사회 경제적 위기가 오면 정치적 위기가 온다. 정권적인 부담으로 바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업률이라든가 글로벌 경제가 계속 하락하면 결국은 이 부담을 정권이 고스란히 앉아서 민심이 이반되는 지금의 84%가 정말 실업률이 더 올라가고 경제가 살릴 기미가 안 보이면 글로벌 경제입니다. 이것이 안 보이면 이 84%가 4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도 정권에서 상당히 지금 중요시하게 하는 것도 거시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 어떤 먹거리 그리고 국민이 잘 살고 그리고 편안한 모습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정권이 아무리 여야가 협치화돼도 정권이 버텨낼 수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지금의 뭐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